금산사는 법상종 대표 사찰이에요. 법상종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을 대표로 하는 중국에, 그리고 현장 스님이 원체 유명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나 중국 불교계에 아주 하나의 회계의 선을 그으신 분. 이분이 계시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모습이 완성된, 이분에 의해서. 이분이 이제 미륵부처님을 뵙기를 서원을 세우신 분이셔요. 그리고 미륵부처님과 관련된 종파,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불교가 이렇게 꽃을 피고, 대승불교가 꽃을 피고, 중국에서 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경전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연구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 지역이 최고야라는 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경전한 게 최고야 하면서 하나의 종파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대립해, 그렇지만 좋게 이야기하면 불교학이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불교가 아주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아주 탑을 달렸던 것이 현장 스님의 법상종이에요. 그리고 현장 스님이 도착했을 때 당나라의 당태종 때인데, 당태종이 현장 스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현장 스님이 편지를 보내셨다 그러죠. 내가 당나라의 국법을 어기고 경전을 구하기에 인도를 갔다가 왔는데 이제 경전을 이만큼 싣고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편지를 탁 띄우니까 당태종은 고구려 원정을 갔다가 패하고 오는 길이었나 봐요. 맞든지 하여간에. 근데 그 편지를 받자마자 당태종이 바로 이 스님은 황제만 다니는 남쪽의 주작대로라고 해야 될까요? 문으로 맞이해라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현장 스님이 인도를 갔다 왔으니까 중앙아시아를 통해 왔겠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 지금이야 못 살지만 서기 600년대는 이 지역이 지금의 홍콩과 같은 지역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발전된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갔다가 왔던 분이니까 당태종이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분이 오시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경전을 해석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법상종이 확립이 되는데, 법상종은 미륵부처님, 그래서 지금 현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세라 그러면 부처님 법이 말세로 간다는 건 법이 쇠해진 거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법을 끄집어내서 불국토를 이루시는 분이 미륵부처님이시잖아요. 황제가 봤을 때 이런 미륵과 관련된 종파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새로운 이념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미륵종은 미륵이라는 개념의 종파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가가 쇠해지고 새로운 국가가 나오는 혼란기에 발전하는 종파예요. 그래서 당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종파가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 미륵과 관련된 미륵사지도 있고, 그죠? 지금 우리가 가는. 그리고 신라도 그렇고 미륵과 관련된 이야기는 막 다툼이 강할 때 내가 미륵이야 라는 개념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애꾸눈이신 궁예도 관심법, 내가 미륵이야 하면 관심법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법상종은 통일된 국가에서는 발전을 못해요. 통일된 국가, 황제가 또 왕이 통일됐을 때에 불교의 종파가 강력하게 작용을 했던 종파는 화엄종이에요. 화엄종은 내용 자체가 하나가 열이고 열이 하나고 이러한 개념도 있고, 그리고 모든 법계의 중심이 있다 이런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황제나 왕이 봤을 때는 통합할 수 있는 이념이 있는 거예요. 당나라도 화엄종이 더 발전해요.
당나라에서. 그걸 신라도 그대로 가져오고, 그런데 이 지역의 법상종 사찰이 700년 중반에 창건됐다, 진표율사에 의해서 라고 한다고 하면 절이 컸을까? 많이 컸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예요. 그리고 700년 중반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면서 주장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죠. 백제가 662년인가요? 660년인가요? 이때 망하고, 고구려가 668년에 망하고, 그리고 한 2년, 4년 정도 당나라하고 다투면서 완전히 통일되고 670년 초반이 되면, 그러면서 신라는 이제 사만 정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삼국 통일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사만을 나는 정벌했다. 그러니까 정벌과 통일은 다르죠. 통일은 내가 합쳤다는 개념이고, 정벌은 내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670년에서 750년 사이에 백제와 고구려 지역에 사찰을 창건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찰을 창건 안 했다는 것은 왕과 함께하는 지배계층, 정치 지도 세력들이 요 지역을 경영했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이제 신라에서 경동왕 때인 700년 중반이 되면 통일을 하고 우리 역사에서 전제왕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왕이 거의 없어요. 전제왕이 뭔지는 잘 아시죠? 왕의 명령이 법보다 위에 있는 거. 네, 그러한 왕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은 황제권이 더 강해요. 모든 것의 지배자는 황제인데, 우리나라는 그랬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왕과 뭐 귀족이 함께 연합체해서 물론 힘은 강했으나 절대적으로 강하진 않았어요. 근데 통일됐을 때의 학자들이 이때는 전제왕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어쨌거나 통일되고 신라의 왕권이 강했다가 다툼이 막 되면서 경도왕 때가 됐을 때 어떤 지배한다는 어떤 개념에서 그 지배권을 확대해요. 그러면서 화엄종 사찰들이 창건되기 시작해요.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 그때 창건됐던 사찰 중에 법상종 사찰인 어떻게 보면 금산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진표율서와 관련된. 그 전에도 조그맣게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고, 왜 물음표냐 하면 금산사 사적기나 우리 화엄사나 대흥사나 중간 해안 스님이 사적기를 쓰시는데, 이때에 그러니까 거의 자료가 빈약해요. 거의 자료가 빈약했었기 때문에 창작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적기라는 건 금산사의 사적을 높인다, 숭상한다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예전에 듣던 이야기도 거기에 이제 첨삭이 되고, 거기에 법상종의 진표 스님이 계셨다라는 것은 100% 확실할 거고, 그리고 진표 스님과 함께하는 저기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라는 건 계를 받는 거거든요. 저기 계단에 그 문화재의 석재의 유물로 봤을 때엔 고려시대의 유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면 견훤이 금산사 미륵전에 이렇게 강금 뭐라고 해야 되나 돼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법상종이 있었던 건 확실하고, 근데 계단은 언제 이렇게 조성이 됐을까? 연구가 되고 있는데, 고려시대일까? 아니면 통일신라 시대일까? 아니면 통일신라 좀 후대일까에 대해서는 탑이나 아니면 석등이나 이렇게 이제 중앙에 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연구가 더 이제 돼야 될 것 같고, 금산사에 이렇게 보시면 평야지대, 그러니까 산지에 사찰이 창건되기 시작하는 건 화엄종 사찰이에요. 우리는 선종 사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화엄종 사찰이에요. 화엄종 사찰이 먼저 창건이 됐는데,
화엄종 스님들이 유학을 가서 중국에서 그때 이제 선종이 부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스님, 유명하신 스님, 이걸 저도 요즘에 깜빡깜빡해요. 마조 스님의 스승이었던, 아니요, 우리 신라 스님 유명하신 스님이 계세요. 까먹었어요. 중국에서 그 스님의 제자가 마조 스님이야 할 정도로 그분 제자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 스님이 가서 그분의 맥을 이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화엄종 스님이 선종을 배워서 오셔요. 근데 이때의 선은, 이때 우리가 이야기한 구산선문이라 그러는데, 그 제1대, 우리 한국의 선종의 1대, 2대 스님들은 그분들의 비문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하면, 선이도 교가고 선이다 그래서 구분을 안 해요. 근데 선이 구분되는 것은 고려가 건국되는 이제 이 혼란기 이후에 선종을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교가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하고 분리가 되는 거지 원래 화엄에서 선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 선종이 산사에 있었던 건 화엄종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산사에 있었고 한국의 사찰이 산사에 있었던 이유는 화엄종과 함께 있고 화엄종 사찰이 왜 산사에 있었을까? 그거는 아직 연구가 확실히 되지 않았고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아마 화엄종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화엄종 사찰 외에 700년 중반에 창건된 법상종 사찰도 이렇게 평지 사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경주도 원래 평지 사찰이고 화엄종 사찰은 평지 사찰이 거의 없어요. 산지 사찰이에요. 거의. 우리 평지 사찰에 이렇게 사찰이 창건되고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금강문 그리고 사천왕문이죠. 일주문 들어오셨죠? 아까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기에 보면 당간지주 보이시죠? 당간지주가 고려시대까지 사찰의 경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기에 당이라고 이렇게 지주를 세워요. 그래서 거기에 팻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떼와 연관된 것 같아요. 성지를 뜻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어떤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사찰이 건립이 되면 사찰의 경계, 첫 시작점에는 당간지주가 있어요. 그래서 당간지주가 옮겨지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고려시대 이전, 조선 중기 이전,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는 여기가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고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사찰이 재정립될 때 이때의 사천왕문, 금강문, 일주문은 언제였을까요? 이건 잘 모르겠고 여기 있고 여기 산문이 있었겠죠? 이렇게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당간지주만 확인이 되면 이때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는 사찰의 영역이 여기였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임진왜란 이전에도 금강문, 사천왕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산문에 같이 있었겠죠. 그거는 일본을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일본의 산문을 들어가면 산문이 이렇게 크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역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보문사도 그런 모습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가 된 거고 이렇게 확대가 됐던 거는 임진왜란 때 불이 나니까 사찰의 보호라는 개념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보호하고 또 보호하고 아니면 웬만한 사찰들은 사천왕문의 역사가 같이 있고 앞에 그려져 있든가 이렇게 그리고 금강 역사는 어원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많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재밌는 주장은 뭐냐 하면 불교가 인도에서 저기 간다라 지역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땅이잖아요. 그죠? 다들 이 부분은 아시죠?
이 간다라 지역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석굴암 부처님과 같은 서양, 좀 잘생긴, 그래서 균형미가 잡힌 불상이 조성되는 거죠. 미투라는 지역에서는, 저기 인도 남방 지역 분들의 이렇게 불상이 조성이 되는 거고, 이 부분도 좀 들어보셨죠? 불상에서. 이 간다라 지역에는 그리스 영향이 있었으니까, 서 계시기 힘드시죠? 여기서 잠깐 하고 빨리 올라가서 어디 이제 편하게 앉아서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서, 그런 간다라 지역에서 부처님을 호위하는 개념의 금강역사라는 개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분이, 그리스 하면은 가장 힘센 분이 누구죠? 응? 가장 힘센 장사 그러면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머리 잘려갖고 막 하고. 헤라클라스. 헤라클라스가 사자 가죽을 쓰고 있고, 그런데 금강역사의 그림이나 어떤 부분에 보면 사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헤라클라스라는 개념이 부처님을 지키는 역사의 개념으로 온 게 아닐까? 그런데 그분들이 두 분으로 이렇게 확대된 게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부처님을 호위하는 금강역사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이때에 이렇게 헤라클라스와 관련된 내용이 결합된 게 아닐까? 중국은 독특하고 인도 문화와 그리스, 로마, 뭐 이쪽이 한 페르시아 문화는 소통했어요. 그래서 문화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아리아계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인도도 지배하고 옆으로 와서 그리스, 페르시아 이쪽으로 지배하고, 지금의 서양 게르만족의 어원도 아리아계거든요. 문화가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소통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간다라 지역 가서 헤라클라스라는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감이 없었겠죠. 그래서 같이 받아들여요. 불상도 그러한 개념에서 조성이 됐겠죠. 우리가 불상이 조성됐다는 건, 이슬람은 신상을 조성 안 해요. 같은 기독교 계통의 구약 성경을 같이 하는데, 근데 기독교에선 신상을 조성하죠. 그죠?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이슬람은 거룩한 분을 어떻게 형상으로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있었고, 우리 불교도 그랬죠. 어떻게 부처님의 거룩함을 하나의 형상으로 가둘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조성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 문화가 결합돼서 부처님의 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화도 같이 나오고, 이 문화 속에서 흔히 힌두 아니면 인도만의 그런 어떤 신화의 문화, 그 문화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문수보살님은 사자를 타고 계시고, 보현보살님은 코끼리를 타고 계시고, 이러한 것도 인도의 신화의 강력한 신들이 타고 있는 사자와 코끼리라는 이런 문화의 개념이, 문수보살님은 사자, 지혜, 보현보살님은 행, 이런 개념으로 보살님들이 이렇게 타고 계시죠. 그래서 타고 있는 모습만 봐도, 보현보살님이구나, 문수보살님이구나. 금강문에는 우리 한국 불교에선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살님이 사자와 코끼리를 타고 계시고, 옆에 금강역사가 이렇게 하고 있죠. 옴, 암 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입을 벌리고 닫고, 시작과 끔의 개념도 있다 그러고, 또 이러한 개념은 부처님이 계신 곳이 수미산이다. 그래서 수미산이 들어오는 일주문,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업력을 내려놓고, 어떤 집착심, 가래 내려놓고 하나의 기둥을 세워라, 일주문이 있고 들어와서 먼저 금강문을 딱 만나시는 거죠. 자, 이제 이동해서 가겠습니다. 우리 석굴암에 있는 사천왕 분들과 이렇게 막 이름이 이렇게 혼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북방의 다문천왕은 변함이 없어요. 탑을 들고 계시고. 그럼 탑을 왜 들고 계실까? 왜 들고 계실까요? 상품을 이제 지금 드릴까요? 응?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서
내가 궁금한 건 일반 분들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 사리? 이 사촌왕이라는 분들은 갑옷을 입고 계시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 악기들이 오면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 중의 모습인 거예요. 전쟁 중의 모습. 악기하고 싸우기 전에 악기를 탁 막고 있는. 그러니까 전쟁터의 모습이에요. 전쟁터에 왜 탑을 갖고 이렇게 모시고 있을까? 방어도. 방어? 부처님이 뭐해? 그렇죠. 우리 김보성 회장님께 책을 드렸는데 또 드려야 되나요? 승리를 기원하는 거죠. 성스러운 부처님을 모셨으니까 100% 승리한다. 이러한 개념이 성물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용을 잡고 여의주를 탁 잡고 있고, 이것이 여의주가 그러니까 이무기가 용이 되기 전에 강력한 힘을 상징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용이 침략해 왔는데 이렇게 탁 빼놨다는 어떤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악기도 들고 있고, 비파 악기. 이 악기가 아니고 그 어떤 그 신들의 무기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문화가 변형 없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장은 인도의 한 민족이 믿던 신인 거죠. 그 신이 이렇게 문화 속에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합쳐져서 내가 아우르면 내가 믿는 신이 더 강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교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민족을 지배할 때 종교로서 지배하면 반항을 못해요. 내가 믿는 신이 이 신에게 졌잖아요. 그러면 이 신이 더 강한 거예요. 이러한 역할을 강력하게 한 게 종교예요. 그래서 서양이 남미를 지배할 때도 종교로서 지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확 바뀌는 거죠. 내가 졌으니까 저 신이 강하다, 이런 개념이. 그런데 이 인도에 온 이 아리아 계통은 지배를 할 때 이 신도 살려줘요. 대신에 내가 딱 왔는데, 어이구, 나는 함께 할게요. 그러면 내가 믿는 신과 친한데 밑에 있는 신 왔는데 저항을 했어요. 그러면 악신, 이런 개념이 됐겠죠. 그죠? 해석을 해보면 그러한 개념으로 신이 쫙 모이고, 그 신들이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법을 지키는 신장이 되시는 거죠. 신중도. 그러니까 신중도에 보면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의 신들도 있고, 우리나라로 딱 넘어왔을 때에는 우리나라 신은 따로 모시죠. 산신이 따로 모셔지고, 그러한 이제 문화적인 모습이 합쳐지는 거죠. 불교에서. 그러니까 불교는 신을 믿지 않아요. 신도 윤회를 해요. 그러나 우리보단 강력한 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현상계를 보호하는 신장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문화로서. 그 신이 사촌왕 신인 거죠. 대표적으로. 동서남북을 지키는. 자, 또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조성하기로 했던 소조불이 많아요. 네. 네. 스님은 이렇게 그물로 막은 거에 대한 스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물로 막은 가장 큰 이유는 새가 들어가서 똥을 누면 그 똥이 산성이에요. 완전히 삭아요. 그래서 그물로 막았고, 또 화엄사도 그런데 고양이들이 들어가서 위에 막 올라가고 막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물로 막아놨거든요. 저는 보기 안 좋죠. 안 좋죠. 보기 안 좋죠.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네,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화엄사에 있을 때 이제 저는 문화국장도 같이 겸했으니까, 화엄사에 낭비들기라고 우리 천연의 비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비둘기는 서양 비둘기고, 우리 토종 비둘기. 화엄사에 한 100여 마리가 화엄사에 지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냥 놔둬야 된다. 이제 문화재위원분들 이야기할 때, 문화재위원분들은 똥에 이렇게 삭는다고 제가 이야기한 게 뭐였냐 하면, 어차피 한국 문화재는 목조다. 삭으면 바꾼다. 근데 낭비들기는 사라지면 다시 복원 못한다. 그런 이야기로 했는데 각항저는 국보니까 그래도 제가 막 우겨가지고 했어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일본 가면은 다 막혀 있어요. 이렇게 그물. 일본은 다 막혀 있어요. 한국이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 그대로 새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살아야죠. 우리 정서에는 그죠? 우리 정서에는. 그래서 우리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유리건판 사진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유리건판 사진은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에서 우리 문화재를 흑백 유리건판 사진으로 다 찍어놨던 것이 있고 그걸 이제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옛날 이제 절의 모습, 이제 1910년대에서 30년대의 절의 모습을 알고 싶으면 그걸 보면 옛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찰들은 1950년대에 6.25 때 불이 난 사찰들이 많아서 복원하는 기준의 제 첫 번째 기준이 유리건판 사진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 옛날 모습이 이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저 미륵전에 지금 모습도 불이 났었죠. 불이 나서 다시 하고 미륵 부처님 중앙에 계신 부처님은 새로 조성한 거예요. 원형이 아니에요. 새로 조성한 거고 양쪽의 보살님들은 원형의 상한 원형을 이렇게 보존하신 것 같고, 그리고 미륵 부처님은 또 임진왜란 때 불이 나고 그리고 새로 조성이 됐죠. 원래 미륵 부처님은 동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미륵전은 그러니까 조선 중기 이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범종각도 근래에 만들어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요 앞에 석등이 있죠? 저기 석등 있죠? 석등은 제가 또 가서 말씀드릴 건데 통일신라 시대의 석등이 아니에요. 고려시대의 석등이에요. 그러니까 석등을 많이 보면 눈에 들어와요. 어느 시대, 고려시대가 되면 통일신라 시대하고 다른 새로운 파격의 모습이 나와요. 통일신라 시대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균형미가 강조가 돼요. 강조가 되는데 고려시대가 딱 가면 파격적이에요. 무언가가 파격적이고 좀 다르게 변형이 돼요. 그리고 저 앞에 보면은 봉발대 같은 게 있죠. 저기도 이제 원래 저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명한 금산사에 있는 다층탑이 있어요. 예. 다층탑이 있는데 거의 원형을 복원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거의 노력을 한 거고, 그리고 금산사를 대표하는 진표율사이에서 시작된 저게 방등계단이라 그러는데 개를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진신사리에서 정멸보국은 신라의 자장률사께서 당나라에서 모시고 온 진신사리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률사가 모시고 온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 정멸보궁이에요. 그래서 금산사의 방등계단을 정멸보궁이라고는 못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나 정멸보궁이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진신사리를 모셨으면 석탑도 보궁이겠죠. 석탑에도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정멸보궁은 자장률사와 관련된 곳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통일신라 시대, 그러니까 신라를 대표하는 스님이 자장률사고, 자장률사가 한국 불교의 형식이라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굉장히 숭배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자장률사께서 관련된 곳이 정멸보궁인 거예요.
뭐 4대, 5대 다 자장률사께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멸보궁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근대에 와서 저기 스리랑카에서 모시고 와도 정멸보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예. 그 격은 자장률사와 함께 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방등계단에도 통도사의 계단처럼 모습이 저렇게 이제 돼 있죠. 근데 특이한 건 앞에 석탑이 있죠. 그래서 석탑이 몇 층이죠? 원래 5층이었던 것 같은데 올라가 보시면 5층이 아니고 4층인가? 하나, 둘, 셋. 5층이 맞네요. 5층이 맞네요. 네. 5층이고 그 앞에 보면 앞에 이제 정멸보궁에서 이렇게 정각이 있는데 저 정각은 근래에 새로 지어진 거고 원래 있던 관음전이라고 해요. 관음전은 이동했어요. 어디로 이동했는지 찾아보세요. 이동했어요. 그래서 성지인데 이것도 성지일 거 아니에요. 진표율사께서 저렇게 방등계단을 이렇게 조성했는데 그런데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유는 덥상종 사찰이었기 때문에. 네, 덥상종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하지 않았고 통일왕조에서는 위험한 종파인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새로운 세상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륵종, 미륵파가 막 강력했던 것은 조선 말기. 약천사의 그 전각이 목조인가요? 자, 이제 질문. 몰라요, 근데. 콘크리트인지 아무도 몰라요. 오시면 와 해요. 특히나 중국 사람들은. 중국은 건물들이 다 커요. 우리나라 와서 사찰을 보면 뭐 이렇게 작아 한대요. 근데 이 제주도의 약천사를 보면 와 한대요. 와 하고.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사찰 아닌가요? 누가 그걸 콘크리트라고 이야기하나요? 해설하는데 저건 콘크리트입니다. 그럴 필요 있나요? 전혀 없는 거죠. 우리를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불교는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약천사 그 주지스님 불사하신 분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황룡사도 복원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불교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너무 좀 그런 게 뭐냐면 제가 목표로 하는 게 있어요. 사찰 해설 요것도 있겠으나 더 큰 목표는 뭐냐면 순례길 해설. 우리 사찰의 순례길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전문적으로 어디 순례하는 순례길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걸 안내하는 전문가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순례길에 정말 어디 절은 이러한 대표하고 이 지역에 이러한 성격이 있고 하면서 순례를 하면서 여기에 부처님은 이러시고 삼배만 절에도 이분께서는 어떤 복을 주고 미왕사 가보셨나요? 해남 미왕사 가면 미왕사 전각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1000분의 부처님이 계시죠? 3배만 해도 3000분께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절 3배만 해도 내가 평생에 못할 부처님께 절을 다 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 끄집어내서 하면 1700년의 불교 역사가 있는데 얼마나 무량한 역사가 있겠어요. 제주도에도 그런 역사들이 많을 거예요. 끄집어내서 육지에서 오신 분들께 그런 순례길 안내, 사찰 해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순례길 안내하고 그걸 홍보를 하고 제주도에 성지 순례 오세요. 우리가 안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3, 4순례. 그러면서 쫙 순례를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우리나라에 그 프로그램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없어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찰 순례를 가면 문화재만 해서 저도 문화재를 지금 해설하고 있는데 문화재 해설사니까 일반 분들 오면 저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식으로 하지. 견훤이 이야기하고 그럼 뭐 또 찾아서 이거 임진왜란 때 어떤 의병장이 어떻게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1700년의 불교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심, 신앙 같이 가서 미륵 부처님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처님인데 미륵 부처님께 3배만 해도
미래에 나는 보장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거는 창작인데 소설인가요? 소설 아니잖아요. 우리 역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미륵 부처님께 기원을 했겠어요. 그 염이 있는 곳인데 그러한 것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금산사에는 또 부처님 진신사리도 계시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자장률사의 5대 정률복이 안 들어갑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거고, 신도분들께 이런 설명은 필요한가요? 필요 안 해요. 여기 진신사리 우리 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남도를 대표하는 정률보공입니다. 그렇게 해설하면 되는 거죠. 제주도도 같아요. 그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지금 시대에 봤을 때 최선의 아름다움, 미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거짓이 아닌 최선의 사실을 바탕으로. 그것을 우리 사전 해설사분들께서 고민해서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포맷을 만드셔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제주도에 관광만 가는 게 아니고 불자분들은 신심으로 순례길 가는 거예요. 저도 제주도에 불자분들하고 순례를 가는데 인터넷 찾아보고 순례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회장님 알았으면 제가 여쭤봤겠으나 그때 몰랐으니까. 예. 그러면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들을 갖고 안내를 쫙 해주시면 그 순례에 대한 솔직히 말해 대가 지불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스토리텔링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했어요. 이제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남은 건 지자체도 그렇고 남은 건 얼마 전에 굴에 가서 제가 이렇게 발표할 때 그 얘기 했거든요. 남은 건 역사 문화다. 그 이야기다. 지역에. 그것처럼 제주도의 불교도 지금은 뭐가 멋있어요? 불사. 이제 불사 끝났어요. 문화재청에서도 이제 불사의 개념에서 바꾼대요. 맞아요. 불사 이제 끝났어요. 불사 할 만큼 다 했어요. 중요한 건 역사 문화죠. 문화.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그 이야기들을 이제 만들어 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문화재 답사를 왔으니까, 대적광전의 부처님도 소실되셨어요. 새로 조성했어요. 네. 정말 멋있는 부처님들께서 계셨는데, 불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왜 우리는 이제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소실이 되면 아예 사라지는 거죠. 아예. 다시 복원이 힘든 거죠. 그러나 남대문은 복원했어요. 어떻게? 자료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자료들이 있는데 예전에 없던 자료들은 복원이 힘든 거죠. 지금은 복원이 가능해요. 목재는 복원하는 거예요.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 어떠한 절이 있어서 목조 건물이 있다. 아니면 고려시대에 목조 건물이 있다. 통일시대밖에 없죠. 우리는 고려시대죠. 그 시대의 건물이 정말 고려시대의 건물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을까? 물음표예요. 왜 그러면 목조는 계속 보완해 가요. 네. 이 모습에서 계속 보완해 가는 거예요. 다만 그 시대에 그 모습에서 불에 타지 않았어라는 것이 있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거죠. 네. 우리 문화재는 거의 그래요. 그리고 옛 모습을 그대로 남아있는 건 석조 문화재. 석조 문화재가 거의 유일해요. 근데 자리를 옮기게 되면 원래 모습을 해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한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는 건 어디 사찰 가면 저는 초석. 기둥 밑에 초석. 그래서 요 초석이 막돌 초석이냐, 다듬돌 초석이냐. 그걸 갖고, 이건 예전 거네? 이건 이렇네? 그런데 어저께 갔던 장곡사의 상대웅정도 다듬돌 초석이 대웅전 앞쪽은 다 다듬돌 초석인데 뒤쪽은 다 막돌 초석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흐트러졌다가 새로 조성을 해서 모양이 변형된 거죠. 그죠? 그러면 안쪽에 모양이 변형될 수 있었겠네? 그런데 전돌을 깔았다는 건 옛 모습을 살린 건데 무언가 크기는 변형됐을 가능성이 많죠. 그걸 갖고 이제 이렇게 추정도 하고 그런 걸 갖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그러면, 역사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죠. 자, 이제, 예불도 끝나고, 이제, 네, 제가 해설도 거의, 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장복사 가서 제가 뼈저리게 느껴서, 기도하실 때 이야기하면 우리 화엄사는 상관없는데, 기도하고 계셔도 안내해요. 제가 막 안내하고, 법당도 들어가고, 기도는 기도하시는 거고, 오신 분들께 안내 그렇게 하는데, 왜? 네. 이륙점이 보면은 지붕이 네. 위에하고 밑에하고 이제 시작을 네네. 그럼 전체적으로 그 위에를 기준으로 봐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 모습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목탑 양식이에요. 목탑 양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3층이거든요, 3층. 그래서 통으로 돼 있고. 근데 목탑은 이렇게 층층 올라가겠죠? 그 양식으로 해서 최선의 기술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정각으로는 미륵전이 저런 정각으로 크지 않을까,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현판이 이렇게 대자보전, 저기 용화, 용화 무슨 회인데, 네. 그리고 미륵전 이렇게 돼 있는데, 질문이 뭐였는지 제가 일단은 먼저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위에 지붕은 살짝 이렇게 네네. 활짝 지붕에서 확대해 올라간 거죠. 네네. 활짝 지붕에서 저 부분에서 올라가고 통으로 올라간 거죠. 밑에 통으로. 네. 그러면서 정각이 저기 어디야? 법주사도 그렇고. 법주사 팔상전인가요? 네. 거기도 원래 목탑이 있었어요. 근데 임진할 때 불이 나고 복원을 하면서 그렇게 축소된 거예요. 옛날에 더 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고려시대 이전에 정각들이 더 컸어요. 더 웅장했고. 축소된 거예요. 계속 축소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불교 문화들은 축소된. 그래서 1700년 불교 역사에서 가장 축소된 문화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만원 내고 청동차대. 알 수 있고, 근데 조용미는 정말 멋있는 석탑이에요. 네,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쪽 앞에 대장전에 보면 중앙에 노주라고 해야 되나, 노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중앙에 상룡부에 석탑 상룡부가 저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 5층 석탑의 상룡부가 저기로 간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요. 저기에. 네네. 대장전은 이제 경전을 모셨던 곳이겠죠? 그리고 계단, 이렇게 방등 계단에 보면 면석이라 그러는데, 면석에 보면 저기 이렇게
우리 신장과 천신과 이렇게 문양이 돼 있죠. 요 모습을 보면, 아, 고려 초겠구나. 이때 되면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했으면 아주 양각을 뚜렷이 해요. 근데 후대로 가면 저렇게 양각이 조금 약해져요. 그리고 둘레에 보살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둘레를 지키시는 분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호위하는 개념으로. 그죠? 고려시대에 조성됐으니까 고려시대의 무인의 모습일 거예요. 무인이든가 아니면은 신라시대의 어떤 무인, 지키는 무인도 이렇게 호방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중앙에 보면은 또 이렇게 호위하시는 우리 신장이 계시고 많이 이렇게. 여기는 원래 여기에 계시는 분 용도였을까? 아니면 다른 용도였을까요? 뭔가 다른 용도였겠죠, 그죠? 그 원형이 지금 상실된 거겠죠. 여기에 뭔가가 옆에 기둥이 같은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오면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상상하는 게 재밌어요. 저게 뭐였을까? 둘레로 쫙 둘러져 있네요. 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기 금산사 방등계단 정멸보궁만 이런 둘레로 이렇게 호위하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돌들은 뭔가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부터 이렇게 둘러져 있었는지 다른 모습이었는지, 이건 물음표이겠죠. 그러면 이제 물음표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면서 가사와 바루를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륵부처님과 관련된 봉발대가 아닐까. 그래서 위에 이렇게 가사나 아니면 바루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추정하는데, 저도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안상 아세요? 안상? 안상 찾아보세요. 안상. 네. 네. 이 안상의 어원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는데, 저는 연구해 봤더니 이제 많은 설 중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걸 주장하는데, 뭐냐면 옛날에 사리함 같은, 저기 가문사지에 나온 사리함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이제 함 같은 데 보면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문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안에 부처님이 계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게 위에 대에 이렇게 밑에 다리를 뜻하는 거였는데, 저희 문양이 저렇게 이제 발전되어 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안상이라는 게 뭐 이제 흔히 코끼리 눈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러한 개념이, 그러한 문양이 온 게 아닐까. 그거는 이제 가장 오래된 안상의 어원들을 보면 저렇게 이렇게 다리를 뜻하고 안에 부처님들이 계시고 그래요. 조각됐거나. 그리고 또 저기 오른쪽을 보세요. 연화대가 있죠. 그죠? 팔각 연화대인데 부처님 계셨겠죠. 그러면 미륵 부처님 계셨을까? 누가 계셨는지 아직 몰라요. 확실히 몰라요. 복원할 때,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복원할 때 저 위에다 복원을 못했으니까. 근데 부처님 계셨던 좌대는 100% 확실하죠. 그죠? 100% 확실해요. 그리고 저러한 좌대가 지금 남아있는 경우는 고려 초에 저렇게 큰 좌대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요 앞에 보세요. 석등 보이시죠? 통일신라 시대 석등을 많이 보면 눈에 확 들어와요. 다르다는 걸. 고려시대 석등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악년, 이렇게 위로 뻗친 연꽃 문양도 통일신라대 연꽃 문양은 저렇게 길게 안 뽑아요. 요것도 고려시대 오면 이렇게 되고, 더 양감 있게 뽑아요. 더 짧고. 그리고 간규석이란 기둥석을 보면 뭔가가 밑에가 더 두껍고 위로 이렇게 짧아지죠. 저렇게 안 뽑아요. 가늘고 날씬하게 뽑지. 그래서 그걸 보면, 그리고 또 지붕돌, 이제 또 보면 그렇고, 화사석, 이렇게 또 그렇고, 고려시대의 독특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다층탑 있죠? 다층탑도, 물론, 경주에도 다층탑이 있으나 저렇게 많은 다층탑은 고려시대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미륵사는 고려 초나 이때에 불사가 많이 이루어졌나? 라고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죠?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요 봉발대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미륵부처님 밑에 이렇게 청동 연화대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만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들어가서 보셨나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 아니, 설명까지는 아니고요. 여기 여기 금산사 온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 자연스님께서 거기 가면 청동 대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건 대자가 아니다. 미륵부처님 밥그릇 바루다. 철바루.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님께서 최초로 밝혔다 하고 근데 저한테 가서 그걸 꼭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오늘 금산사 오면서 그게 1번이었어요. 저는 여기 몇 번 왔었기 때문에 가서 봤더니 스님 그죠? 네. 밥그릇이었어요. 아이고 거기 우리 자연 스님 참 역시 대단하시다. 예, 그거 그래서 대자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회장님 그 말씀 듣고 제가 느낀 게 뭐였냐 하면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자료가 문화재 전문위원 이야기했다고 100% 신뢰하면 안 돼요. 맞아요. 제가 화엄산을 연구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문화재 전문위원회에서 문화재 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책까지 화엄산하고 썼는데 그게 잘못돼서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있어요. 권위가 있다고 해서 다 맞지 않아요. 그 시대에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아닌 것 같아 그럼 찾아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도 제 주장일 수 있어요. 우리 불교 연구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